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우뚝 솟은 유리 건물 안에 박성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이제 대형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로 매일 아침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화려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박성진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최근 3년 연속 매출 신장률 1위를 기록했고 직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박성진은 업계에서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렸죠.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 허덕일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때 박성진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열정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박성진도 함께 무너졌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시절 박성진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밤낮 없이 울려댔고 가족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내 김선영은 결국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박성진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큰딸 하은이가 현관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다시 와? 그때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김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댈 수 없어요. 아이들이라도 지켜야겠어요. 그 말이 박성진의 가슴에 뒤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능한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감했죠.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진은 달라졌어요. 그는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박성진은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하청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죠. 밤낮 없이 일했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회사는 급성장했고, 어느새 업계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박성진은 재혼을 했어요. 새아내 정미라는 외국계 기업 임원 출신으로 세련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박성진의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아름다운 아내, 강남의 고급 아파트까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죠. 하지만 박성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허상이라는 것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과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딸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린 하은이가 아빠, 언제 와? 라고 묻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성진은 서재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바로 그때 정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여보, 또 그 생각하는 거예요? 박성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미란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그 가족 생각은 이제 좀 그만해요. 그들은 이미 당신 잊었어. 그 말에 박성진의 손이 굳었습니다. 와인잔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정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박성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남자.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죠.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룬 이 모든 게 대체 뭘 위한 거지? 성공은 했지만 진짜 원하던 것은
얻지 못한 듯한 허전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박성진은 가족을 떠나보낸 그날의 굴욕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와 딸들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죠. 그는 때때로 상상했어요. 만약 다시 그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그들이 자신을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은 그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과거를 극복했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나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딸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박성진의 성공은 복수의 불씨 위에 세워진 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불씨를 계속 살려두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를 나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서재 창밖으로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고, 박성진은 텅 빈 와인잔을 내려다보며 또다시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과 동시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박성진의 회사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중형병원의 전관, 리모델링 사업이었죠.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의료시설, 인테리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던 박성진에게는 중요한 계약이었어요. 그는 직접 이 프로젝트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박성진은 비서 이 과장과 함께 병원 측 담당자들과의 첫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종 설계 도면과 샘플,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박성진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과장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병원 측에서 명단을 보내왔는데요. 오늘 미팅에 원무팀장님이 직접 참석하신답니다. 박성진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원무팀장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 과장이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어요. 김선영 팀장님이시래요. 이번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박성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뭐라고요? 박성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 과장은 박성진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말했어요. 김선영 팀장님이요. 병원에서 15년 넘게 근무하신 베테랑이시래요. 이번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기획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박성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김선영. 그 이름은 한국의 흔한 이름이었죠.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박성진의 가슴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박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과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답했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대표님? 박성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미팅 준비 계속 진행하세요. 그날 오후 미팅은 박성진의 요청으로 급하게 취소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박성진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를 추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사무실 안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선영. 설마 그 사람일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박성진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진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는 한참을 망설였죠. 손가락이 출발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박성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차는 병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박성진은 병원 건물 앞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병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저 병원 입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드나들고 구급차가 지나가고 일상적인 병원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성진은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본격적인 봄비가 되었죠. 박성진은 와이퍼를 작동시키며 여전히 병원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원 정문에서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여성과 2명의 여학생이었죠. 여성은 우산을 펴며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박성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빗물이 그의 정장을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 여성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김선영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박성진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금 여위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양옆에 서 있는 2 여학생. 키가 훌쩍 자란 하은이와 민서였죠. 박성진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은아, 민서야, 얼른 타. 김선영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그녀만의 음색이었죠. 박성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딸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하은이는 엄마를 닮아 키가 크고 날씬했고 민서는 여전히 조금 통통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성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죠. 내 딸들이 저렇게 컸구나. 박성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선영 일행은 낡은 소형차에 탔습니다. 박성진이 기억하는 그 차는 아니었지만 역시 고급차는 아니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박성진은 정신없이 자신의 차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신호등에 걸려 놓쳤죠.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는 이미 그들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진은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가족을 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비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가족을 잃은 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그날 밤 박성진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미라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녀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진은 대답 없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펼치자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갓 태어난 하은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민서의 돌잔치 사진, 내 식구가 함께 놀이공원에 간 날의 사진들. 박성진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쓰다듬었어요. 사진 속 김선영은 밝게 웃고 있었고 딸들은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죠. 나는 대체 뭘 위해 여기까지 온 거지? 박성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온 10년.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컸어요. 딸들의 성장,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진짜 행복. 박성진은 사진첩을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 과장을 불러 지시했죠. 병원 미팅 일정 다시 잡아요. 최대한 빨리요.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혹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박성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완벽하게 준비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그날 오후 병원 측에서 다시 미팅 일정을 잡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후 2시였죠. 박성진은 달력에 그 일정을 표시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움, 원망, 죄책감,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까지.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박성진의 마음은 10년 전 그 눈 내리던 겨울날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이미 박성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자리 잡고 말았죠. 1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박성진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점검했죠.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보기도 하고 냉정한 전문가의 얼굴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표정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오후 2시였습니다. 박성진은 이 과장과 설계팀장을 대동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넓지 않은 회의실에는 이미 병원 측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박성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상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김선영이 앉아 있었어요. 김선영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옅었죠. 10년 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김선영은 박성진을 보는 순간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죠. 박성진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선영입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성진은 짧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김선영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담담했죠. 날 정말 잊은 건가? 박성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박성진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을 때 박성진은 김선영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팅은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예산, 일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김선영은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었죠. 저희 병원은 개원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환자분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외래 진료실과 입원 병동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전문적이었어요. 박성진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내용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관찰하고 있었죠. 김선영은 더 강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부드럽고 의존적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독립적이고 단단한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날 무렵 병원 측 원장이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최대한 합리적인 견적을 부탁드립니다. 박성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품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죠. 제안서를 받아보시고 다시 논의하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김선영이 박성진을 불렀습니다. 박 대표님, 잠시만요.
박성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김선영이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죠. 오랜만입니다. 성진 씨. 그제야 그녀는 옛 호칭을 사용했어요. 박성진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선영 씨.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내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많이 성공하셨더라고요. 박성진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죠. 덕분에요.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잠시 아픈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하게 답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병원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그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분노, 서운함, 그리고 복수심. 특히 김선영이 너무 태연하게 자신을 대했다는 사실이 박성진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날 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차에 오른 박성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견적서 준비하세요. 하지만 조금 높게 잡아요. 이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높게요? 병원 측이 예산 압박이 심하다고 했는데요? 박성진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인가요?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회사로 돌아온 박성진은 곧바로 비밀스러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투자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대표,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소? 통화는 오래 이어졌어요. 박성진은 송파구 소재 그 병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무 상태, 경영진 구성, 외부 문제점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며칠 후 박성진은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최근 몇 년간 환자 수가 감소했고 대형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죠. 리모델링은 병원 재기를 위한 마지막 카드였던 겁니다. 박성진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취약점이 보이는군. 박성진은 견적서를 병원 측 예산보다 30%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죠. 설계팀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대표님, 이 조건이면 병원 측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박성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거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박성진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을 압박하고 김선영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던 거죠. 10년 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내가 느껴봐. 박성진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복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병원 측에서 재협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김선영이 직접 박성진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비서가 안내한 김선영은 박성진의 호화로운 사무실을 둘러보며 잠시 놀란 듯 보였죠. 많이 성공하셨네요. 김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성진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김선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견적서를 검토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박성진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품질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합니다. 저희도 회사를 운영해야 하니까요. 그의 말투는 냉랭했습니다. 김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박성진이 비웃듯 말했죠. 사정이 어렵다고 다 봐줘야 하나요?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영 씨. 그 말에 김선영의 표정이 굳었어요. 박성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예전엔 저도 사정이 어려웠죠. 하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더군요. 김선영은 박성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일은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일과 사적인 감정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박성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이건 순전히 비즈니스 판단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김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려 할 때 박성진이 말했어요. 선영 씨,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요? 김선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네, 잘 크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박성진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김선영을 괴롭히는 게 왜 이렇게 공허한 기분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하지만 이미 시작된 복수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박성진은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투자회사를 통해 병원 이사회에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죠.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로 인해 병원 내부에서는 김선영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성진은 이 소식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성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죠. 새아내 정미란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래요? 잠도 안 자고? 박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선영의 얼굴과 딸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박성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쓰디쓴 맛만 느껴지는 걸까요? 그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 화려함이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박성진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중얼거렸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그래, 정의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은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씨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길은 남을 태우기 전에 박성진 자신을 먼저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복수를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진은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병원 프로젝트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김선영은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죠. 박성진은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결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박성진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과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사로웠죠. 그는 느긋하게 회사로 돌아가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사 건물 입구 앞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였죠. 박성진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박성진 대표님이세요? 박성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가까이서 본 여학생의 얼굴에 박성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선영을 닮은 이목구비. 하지만 자신의 눈매를 가진 얼굴. 박성진은 단번에 알아챘죠. 하은이, 니.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김하은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빠 성진 씨 맞죠? 박성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17년 전과 태어난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이후로 이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키는 엄마를 닮아 컸고 단발머리가 잘 어울렸죠. 어떻게 여기를? 박성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가 병원 일로 대표님 회사에 다녀왔다고 하셨어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회사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어요. 박성진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딸 앞에서 그는 그저 당황한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잠깐 앉을까? 박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성진은 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어린아이였던 하은이가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이 되어 있었죠. 하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는 잘 몰라요. 아빠 얼굴도 거의 기억 못해요. 근데 전 조금 기억나요. 박성진의 가슴이 저렸어요. 뭐가 기억나니?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아빠가 저 업어주고 공원 다닌 거요. 그리고 아빠 등이 따뜻했던 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어요.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하은이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아빠가 어디 갔다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혼했다고 했을 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빠는 우리 안 찾아오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성진의 가슴에 뒤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 박성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형편없는 아빠였구나.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이해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고. 근데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지금도 안 찾아오세요? 성공하셨잖아요. 박성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거든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복수심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어요. 하은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죠.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빠랑 저랑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는 4~5살쯤 된 하은이가 박성진의 어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죠. 박성진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진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하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버리라고 했는데 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빠 얼굴 잊을까 봐요. 박성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50살이 넘은 남자가, 성공한 사업가가 카페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하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많이 아파요. 요즘 병원 일로 힘들어 하시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주 쓰러지세요. 어제도 새벽에 병원 응급실 갔어요. 박성진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선영 씨가 아프다고?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요즘 더 심해졌어요. 병원 일이 너무 힘든가 봐요. 리모델링 프로젝트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압박이 심하대요. 혹시 아빠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하은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성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정확히 깨달았거든요. 병원을 압박하고 김선영을 공경에 빠뜨린 건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 아내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던 거지? 하은아. 박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 하은이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어요. 정말요? 엄마는 제가 아빠 찾아온 거 모르세요. 근데 전 아빠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학원 가야 해서요. 박성진도 일어나 지갑을 꺼냈지만 하은이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산 거예요. 그 말에 박성진의 가슴이 또 한 번 아팠습니다. 하은이는 카페를 나가다 돌아보며 말했죠. 아빠,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다시 보자. 하은이가 떠나고 혼자 남은 박성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하은이가 두고 간 그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카페를 나왔죠. 회사로 돌아가는 길. 박성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이제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딸의 눈빛, 그 간절함이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김선영이 아프다는 말. 박성진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온 박성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과장, 그 병원 프로젝트 건 말인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이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대표님. 병원 측에서 또 연락 왔는데요? 박성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날 밤, 박성진은 집에 가지 않고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내가 원한 게 뭐였지? 복수? 아니면 그냥 다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걸까? 박성진은 주머니에서 하은이가 보여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딸을 업고 환하게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었죠. 지금은 부유하지만 공허합니다. 박성진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하은아, 아빠가 정말 형편없는 아빠였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 아내 정미란이었죠. 여보, 어디에요? 왜 집에 안 와요? 박성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화 목록을 내리다가 한 번호 앞에서 멈췄어요. 10년 동안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김선영의 옛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그 번호 위에서 떨렸죠.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박성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10년 전 그 추운 겨울날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차가웠을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해서 가족을 아프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성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아빠는 우리 안 찾아오는지.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아빠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말들이 박성진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죠. 복수의 불씨는 여전히 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길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박성진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성진은 그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직원들과의 회의도 건성으로 넘겼죠. 머릿속은 온통 딸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김선영이 아프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박성진은 몇 번이나 김선영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성진이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뒤서 이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이 과장의 얼굴이 창백했죠. 박성진은 불안한 예감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 과장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론에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 있어요. 박성진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죠. 유명 인테리어 업체 대표. 전 가족 운영병원의 불법 압박 의혹. 박성진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읽어내려가는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사에는 박성진이 개인적 감정으로 병원 측에 과도한 견적을 제시했고 투자회사를 동원해 병원 내부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보자 이름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병원 관계자 김모 씨의 제보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적혀 있었죠. 박성진은 곧바로 알았어요. 김선영이 직접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기사에 나온 병원이 전 부인께서 근무하시는 곳이라면서요? 박성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회사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의 항해 전화였죠. 몇몇 업체는 당장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SNS에서는 박성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성공하고 나니 전 가족 괴롭히는 인간, 사업가, 이전의 인성 실패 같은 악플들이 넘쳐났습니다. 박성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차 안에서 박성진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죠. 기사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시트를 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선영 씨. 병원에 도착한 박성진은 곧장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성진을 보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아침 기사를 본 것 같았죠. 박성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김선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박성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죠. 김선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이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오실 줄 알았어요. 김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성진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끝까지 날 밟겠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김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성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나는 그냥 방어했을 뿐이에요. 박성진이 비웃으며 말했죠. 방어? 이게 방어야?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거잖아. 김선영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당신 인생? 당신이 우리 병원에 나한테 한 짓은 뭐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박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난 내가 날 버렸을 때 지옥 같았어. 그 굴욕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김선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난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당신한테 기댈 수 없었으니까. 그때 김선영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성진에게 던지듯 건넸죠. 이거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당신을 복수한 건지 판단해 보세요. 박성진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박성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것은 10년 전 박성진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을 때의 보험 서류였습니다. 박성진은 그 사고를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던 시절 과로로 운전하다 큰 사고를 당했었죠.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했었고 그때 김선영은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박성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험금 수령 포기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수령인 안에는 김선영이 아닌 박성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김선영의 서명이 있었죠. 날짜는 10년 전, 바로 이혼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선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때 당신 사고로 보험금이 나왔어요. 2천만 원 정도였죠. 법적으로는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배우자였으니까. 하지만 난 포기했어요. 모두 당신 이름으로 넘겼죠. 박성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김선영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 돈이 당신한테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일을 해서 아이들 키울 수 있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박성진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병원재단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죠. 이 병원은 박성진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설립한 재단 병원이었던 겁니다. 박성진의 아버지는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방황하던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박성진은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죠. 아버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김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재단을 만들고 당신을 이사장으로 등록하셨죠. 하지만 당신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박성진은 무릎이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 병원이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법적으로는 당신 이름으로 된 재단 병원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여기서 일한 건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병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박성진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비틀거렸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넌 날 복수한 게 아니라 김선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난 당신이 다시 일어나서 언젠가 이 병원을 바르게 운영하기를 바랐어요. 그게 내 복수였어요. 박성진은 벽에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김선영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은혜를 복수로 갚으려 했던 겁니다. 미안해, 미안해. 박성진은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김선영도 눈시울을 붉혔지만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하지만 성진 씨,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벌인 일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박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김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난 더 이상 당신 인생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모든 서류를 봉투에 넣고 나서야 그는 김선영을 다시 쳐다봤죠. 김선영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선영 씨, 박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를. 김선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오늘은 나가주세요. 난 지쳤어요. 박성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성진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핏기 없는 얼굴, 풀어진 넥타이, 초점 없는 눈빛,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만이 거울 속에 서 있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대표님,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전 부인을 괴롭힌 게 맞습니까?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박성진은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울거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하은이가 보여준 사진을 꺼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이 박성진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박성진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목적지 없이 서울거리를 떠돌았어요. 운전기사에게 아무데나 가라고 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박성진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어요. 정밀한 회사 직원들, 거래처 기자들. 하지만 박성진은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박성진은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한강 근처 조용한 공원이었어요. 그는 혼자 차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죠.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만이 반짝였습니다. 박성진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하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죠. 김선영이 건네준 서류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포기서, 병원재단 등록증, 아버지의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김선영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준 거였죠. 그런데 자신은 그 모든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상처와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박성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10년 동안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놓쳐버렸죠. 가족, 사랑, 그리고 진실. 박성진은 벤치에 등을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죠. 박성진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하은이요. 박성진은 벌떡 일어났어요. 하은아, 어떻게? 하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인터넷에서 기사 봤어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박성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서 계속 울고 계세요. 민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무서워하고요. 아빠, 왜 그러신 거예요?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박성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할 수 없어. 하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죠. 전 아빠가 우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한 장본인이었다니. 전 아빠를 믿었는데 그 말에 박성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제발 들어줘. 아빠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약속할게. 박성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늦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기대하지 말래요. 저희도 더 이상 아빠를 찾지 말래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죠. 박성진은 꺼진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하은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성진은 벤치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안 돼, 안 돼. 그는 울부짖듯 중얼거렸죠. 딸마저 자신을 등진다면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박성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술병을 꺼냈습니다. 차에 항상 싣고 다니던 위스키였죠. 박성진은 뚜껑을 열고 단숨에 들이켰어요.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아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만 같았죠. 박성진은 계속 마셨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술병이 반쯤 비었을 때 박성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50살이 넘은 남자가, 성공했다던 사업가가 한강공원 벤치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박성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죠.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위해 산 거지. 박성진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성공이 뭐가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해. 내 가족도 못 지키면서.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박성진은 텅 빈 술병을 내려놓고 벤치에 드러누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박성진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죠. 박성진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렸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하은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쓰기 시작했죠. 하은아, 아빠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빠 자신만 사랑했던 것 같아. 상처받은 내 자존심, 무너진 내 자존감만 챙기느라 정작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를 키웠는지도 몰랐고 아빠는 복수한다면서 사실은 엄마와 너희를 더 아프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아빠는 뭐든지 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박성진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박성진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죠. 방향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인도를 따라, 골목을 따라. 어느새 박성진은 병원 근처까지 와 있었어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불이 대부분 꺼져 있었죠. 박성진은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성진은 고개를 들었죠. 김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김선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성진은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성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김선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술 드셨네요. 집에 가세요. 그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선영 씨. 박성진이 그녀를 불렀어요. 김선영이 멈춰 섰죠. 박성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김선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김선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하지만 박성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박성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를 위해 산다고,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결국 내 욕심으로만 살았어. 너의 희생도 몰랐고, 아버지의 뜻도 몰랐고, 아이들의 마음도 몰랐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김선영은 박성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망가졌잖아요. 박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죠. 알아. 이미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너한테, 아이들한테 용서받을 수 있다면. 김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성진의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일어나요. 사람들 봐요. 하지만 박성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용서해준다고 말해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선영 씨, 제발. 김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미워하고 싶었어요.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릴 버렸을 때 정말 미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언젠가 당신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근데 당신은 복수하러 왔잖아요. 박성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김선영의 발끝에 이마를 대며 울었어요. 10년 동안 쌓아올린 자존심,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체면, 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가족을 잃은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죠.
김선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성진 씨. 이제 그만. 박성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선영은 손수건을 꺼내 박성진에게 건넸죠. 닫고 일어나요.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박성진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바닥에는 그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김선영이 돌아서며 말했죠.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그리고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김선영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 속에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라는 그녀의 말. 그것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박성진에게는 그 말이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죠. 박성진은 천천히 병원 앞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늘 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깨달았죠. 이제 박성진에게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박성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박성진이 될 것인가? 그날 밤 이후 박성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죠.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 앞에서 박성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부사장이 놀라며 물었죠. 대표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성진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근 제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표직은 부사장님께 인계하고 저는 당분간 경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지만 박성진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회사를 나온 박성진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무과에 도착한 그는 김선영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남겼죠. 잠시 후 김선영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박성진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줘. 김선영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병원 리모델링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전혀 달랐죠. 공사비는 병원 예산에 맞춰 대폭 낮아져 있었고 계약 조건도 병원 측에 유리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선영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거야. 박성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재단 이사장직 사임서였죠. 아버지가 날 위해 만들어주신 재단이지만 난 그 자격이 없어. 이제 선영 씨가 이사장을 맡아줘. 병원을 잘 운영할 사람은 너니까. 김선영은 서류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왜 내게? 박성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병원을 지켜온 사람은 너잖아.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나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김선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죠. 고마워요. 김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박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최소한 내가 저지른 잘못은 바로잡고 싶어. 그게 시작이라도 되겠지. 김선영은 박성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죠. 성진 씨, 사실 당신에게 줄 게 하나 더 있어요. 김선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박성진을 안내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더니 박성진에게 건넸어요. 이건 10년 전에 쓴 거예요. 당신에게 주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죠. 박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성진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성진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김선영의 글씨였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성진 씨,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당신과 헤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선택을 해야 했어요. 박성진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은 나쁜 남편이 아니었어요.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죠. 사업 실패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고 나는 엄마로서 그들을 지켜야 했어요. 미안해요. 당신 곁을 떠나서 미안해요. 다음 문단을 읽는 순간 박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병원 재단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버님은 당신이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으셨어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그날을 위해 병원을 지키려고요. 당신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감을 되찾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박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내 복수예요. 성진 씨, 당신이 다시 일어나 행복해지는 것, 그걸 지켜보는 게 나의 복수이자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성진 씨. 그리고 미안해요. 편지 끝에는 김선영의 서명과 함께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편지를 쥔 채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선영도 책상에 앉아 눈물을 닦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당신이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일어났구나. 이제 우리한테 올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근데 당신은 복수하러 왔잖아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박성진은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나를 버렸다고만 생각했어. 김선영이 박성진 옆에 앉았습니다. 난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잠시 멀어진 거였어요. 당신이 다시 서기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오래 오지 않았어요. 박성진이 김선영을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 속에는 10년의 세월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박성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선영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박성진은 숨을 죽인 채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김선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하는지 열흘 전만 해도 확신이 있었어요. 당신과는 끝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변했는지 아니면 또다시 날 실망시킬지. 박성진은 김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선영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시간을 줘, 선영아. 박성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줄게. 행동으로 증명할게. 제발, 마지막 기회만 줘. 김선영은 박성진의 손을 내려다봤죠. 그 손은 10년 전처럼 거칠었지만 떨림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판단할 거예요. 김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이와 민서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아이들이 먼저예요. 박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아이들부터 설득할게. 내가 진짜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날 오후 박성진은 용기를 내어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하은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세요? 하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하은아, 아빠야. 아빠 목소리. 기억하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하은아, 아빠가 많이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야. 엄마한테도 사과했고 병원 일도 다 바로잡았어. 아빠, 이제 너희한테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하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말은 쉽죠. 10년 동안 안 오시더니 이제 와서. 박성진의 가슴이 아팠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박성진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아빠를 받아들일 때까지 아빠는 계속 노력할 거야. 내일부터 매일 너희 학교 앞에 갈게. 너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게. 하은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는 아빠를 거의 기억 못해요. 상처 주지 마세요. 상처 주지 않을게. 약속해. 박성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갈게. 너희가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박성진은 한참을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어요. 멀고 험난한 길이 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박성진은 새아내 정미란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줘. 나는 내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 정미란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두 사람은 담담하게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죠. 박성진은 강남의 아파트를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했던 생활을 모두 버렸어요. 회사 대표직도 내려놓았고 고급 승용차도 팔았죠. 그는 진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돈과 성공이 아닌 사랑과 가족을 선택한 박성진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성진은 하은이와 민서의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문 건너편 카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등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하은이와 민서가 보였습니다. 박성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박성진의 진짜 복귀, 진짜 속죄, 그리고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박성진은 약속대로 매일 아침 딸들의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등교하는 딸들을 바라봤어요. 하은이는 박성진을 보고도 못 본 척했지만 민서는 궁금한 듯 힐끔힐끔 쳐다봤죠. 박성진은 그저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어요. 딸들이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나타났죠. 학교 앞 카페 주인도 이제는 박성진을 알아봤습니다. 딸들 보러 오시는 거죠? 주인이 커피를 내오며 물었어요. 박성진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10년 만에 다시 보는 딸들이라서요. 2주일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은이가 학교를 마치고 나오더니 카페 쪽으로 걸어왔어요. 박성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은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와 박성진 앞에 섰죠. 매일 여기 계시네요. 하은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진은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약속했잖아. 너희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은이는 박성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궁금해해요. 저 아저씨가 누구냐고. 전 아직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민서가 혼란스러워할까봐. 박성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아빠는 서두르지 않을게. 하은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빠 때문에요. 박성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아빠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하은이가 박성진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대요. 아빠도 피해자였다고. 박성진은 고개를 들었죠. 하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엄마는 아빠를 감싸는지. 내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박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지. 아빠는 복수하려 했는데 엄마는 아빠를 살려고 했거든. 하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아빠, 진짜 바뀐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릴 떠날 거예요? 박성진은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아빠는 이제 안 떠나. 절대로. 이번엔 진짜야. 하은아.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속하세요. 다시는 안 사라지겠다고. 박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 아빠가 이제 진짜 너의 아빠가 될게. 하은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서한테 조금씩 말해볼게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민서는 아빠를 기억도 못하니까.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하은이가 카페를 나가려다 돌아보며 말했죠. 아빠, 그래도 매일 오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날 이후 박성진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놓았지만 완전히 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작은 인테리어 학원을 열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인테리어 기술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박성진의 새로운 꿈이 되었죠. 학원을 준비하던 어느 날, 김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진 씨, 시간 되세요? 박성진은 곧바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선영은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요즘 괜찮아 보이네요. 박성진이 말했죠. 병원 일이 잘 풀렸어요. 김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계약도 마무리됐고 이사회에서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박성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한 건 당연한 일일 뿐이야. 오히려 늦어서 미안해. 김선영은 박성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하은이한테 들었어요.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린다고. 박성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김선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서한테 말했어요. 아빠가 있다고. 아빠가 너희를 보러 오셨다고. 박성진의 눈이 커졌죠. 민서가 뭐래? 김선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박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래요? 저녁 먹으러요. 하은이도 좋다고 했어요. 민서도 만나고 싶어 해요. 박성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가도 돼?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와요. 가족으로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박성진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김선영의 집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죠. 1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하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하은이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박성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거실로 들어가자 김선영과 민서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박성진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박성진은 무릎을 꿇고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서야, 아빠야. 오랜만이지? 민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박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길을 잃었었어. 근데 이제 찾았어. 너희한테 오는 길을.
박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서는 박성진의 눈물을 보고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죠. 울지 마세요. 아빠. 이제 찾았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박성진은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안아보는 딸의 품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선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박성진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있었죠.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 기억했어? 박성진이 김선영에게 물었습니다. 김선영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잊을 수가 있나요? 네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함께한 식사였지만 묘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식사 후 박성진은 거실에 앉아 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이가 학교 얘기를 했고 민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죠. 박성진은 그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아빠, 우리 다음 주에 놀이공원 갈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박성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아빠가 다 데려갈게. 김선영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성진 씨, 학원 오픈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박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음 달에 문 열어. 작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야. 김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종종 도와주러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박성진은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가 필요했어요. 김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아이들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박성진이 김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김선영도 손을 맞잡았죠. 둘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와 용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박성진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 너희도 내일 학교 가야지. 하은이와 민서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죠. 아빠, 다음에 또 와요. 민서가 박성진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성진이 민서를 안아 올리며 약속했어요. 물론이지. 아빠, 매주 올게. 김선영이 현관문 앞에서 박성진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박성진이 돌아서려다 멈춰 섰어요. 선영아, 네? 사랑해. 늘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김선영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성진 씨. 저도 늘 사랑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박성진의 인테리어 학원은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김선영과 딸들이 찾아와 도와주었죠. 하은이는 간단한 사무일을 거들었고 민서는 학원을 밝게 해주는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김선영은 학원 회계를 봐주며 박성진을 도왔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온 김선영이 박성진에게 다가왔어요. 성진 씨, 산책할래요? 두 사람은 학원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김선영이 벚꽃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봄이네요. 박성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러게, 우리에게도 봄이 온 것 같아. 김선영이 박성진을 돌아봤습니다. 성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진짜로요. 박성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정말 나랑 다시. 김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번엔 제대로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박성진은 김선영을 꼭 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어요. 그날 저녁,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애들아,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했어. 그리고 엄마가 받아줬어. 하은이와 민서가 환호성을 질렀죠. 진짜요? 우리 다시 가족 되는 거예요? 박성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절대 안 떠나. 약속해.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봄비였어요. 박성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야. 김선영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네. 이제 우리 함께 있어요. 영원히요. 하은이와 민서도 부모님 곁으로 다가와 함께 안겼습니다. 10년이라는 긴 방황 끝에 박성진은 드디어 자신이 진짜 원하던 것을 찾았습니다. 성공도, 복수도, 돈도 아닌 바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비 내리는 봄밤, 내 식구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의 소리였어요.